평생을 정직하게 그저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줄 하나 안 끊기게 하려고 소처럼 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좀 쉬셔도 된다고, 우리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 아버지 용돈 정도는 충분히 드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셨나 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당신 손으로 직접 번 돈을 우리 손주들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휴대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병원 응급실이라는 짧은 한마디에 정신없이 차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평생 본 적 없는 의사의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묻더군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평소에 마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독한 약이라도 드신 건가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약이라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 담배도 멀리하고 오직 가족만 알던 분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환자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고 근육은 마치 오래된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건 70대 노인의 심장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각성제를 매일같이 들이부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평소에 뭘 드신 겁니까? 의사의 그 차가운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부쩍 숨이 차다고 하셨던 게,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거실을 서성거리셨던 게,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 무거운 택배 상자를 하나라도 더 나르기 위해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계속 들이켜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주말에 가끔 본가에 들릴 때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손을 유난히 부르르 떠셨죠. 저는 그저 아버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근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단백질 좀 많이 챙겨 드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허어 웃으며 그래, 운동 부족인가 보다라고만 하셨고요. 그 떨림이 심장이 터지기 직전의 과부하 때문이라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가끔 거실에 앉아 계실 때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팍을 꾹꾹 누르곤 하셨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네라고 하시는 말씀에 소화제 한 알 건네드린 게 제가 한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 밖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셨지만 저는 그저 노인들은 원래 잠이 없다는 편견 뒤에 숨어 제 잠만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눈이 너무 충혈돼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실 때도 저는 노안이 오신 거라며 돋보기 안경이나 새로 맞춰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카페인으로 인해 혈압이 한계치까지 치솟아 실핏줄이 다 터져나가고 있던 비명이었다는 걸 병실에 앉아있는 지금에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방관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파란색 캔을 곁에 두셨습니다. 편의점 어디에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밤샘 공부를 하거나 야근할 때 마시는 그 에너지 음료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게 비타민 음료인 줄 아셨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글씨로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및 임산부, 노약자 주의라고 적힌 그 경고 문구를 아버지는 읽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거 한 캔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기운이 난다. 꼭 보약 같아. 아버지는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저에게 그 캔을 보여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휴 아버지. 그거 마시면 잠 안 와요. 적당히 드세요라고 가볍게 핀잔만 줬습니다. 오히려 힘이 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거라도 드셔서 기운 나신다니. 다행이네요라며 박스째로 사다 드릴까 묻기도 했죠. 그 파란 캔이 아버지의 심장에 채찍질을 가해 억지로 뛰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걸, 70대의 노쇠한 심장에는 단 한 캔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왜 찾아보지도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 파란 캔 하나의 의지에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잠들면 안 된다고 이번 달에 손주 등록금 보태주려면 한 집이라도 더 가야 한다고 주문을 외우며
그 쓰디 쓴 액체를 목구멍 뒤로 넘기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동안 저는 경찰서 부근 공터에 세워져 있다는 아버지의 1톤 트럭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여기저기 긁히고 찌그러진 그 낡은 트럭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달렸던 그 바퀴들이 이제는 힘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오래된 차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땀에 찌든 쉰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공적인 단내, 그리고 환기되지 못한 채 갇혀있던 노년의 고독한 냄새가 뒤섞여 가슴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핸들은 아버지의 손대로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었고 운전석 시트는 아버지의 마른 체구 모양대로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차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이 좁고 추운 공간에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 히터바람에 말라가는 눈을 비벼가며 핸들을 잡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문 앞에 놓일 신선한 새벽 배송 물품들을 실어 나르며 정작 당신의 몸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가 앉으셨던 그 시트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흩어진 짐을 정리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발치로 쏟아져 나온 건 수백 개의 찌그러진 파란색 캔들이었습니다.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 바닥은 물론이고 뒷좌석 빈 공간까지 그 파란색 에너지 음료 빈 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 캔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견뎌낸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새벽 4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아버지는 이 캔을 따셨을 겁니다. 이거 한 캔만 더 마시면 한 집만 더 갈 수 있다. 이거 한 캔만 더 마시면 우리 손주 녀석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저 독한 액체를 몸속에 들이부으셨을 모습이 환각처럼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캔더미 사이에서 빛바랜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수첩에는 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가계부와 간단한 메모들. 3월 12일 3캔 구매. 4월 5일 4캔 구매. 눈앞이 침침함. 손녀딸 생일이다. 조금만 더 버티자. 메모의 끝에는 항상 자식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심장을 태워 기름으로 쓰면서 그 불꽃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캔들은 음료가 아니라 아버지의 피눈물이었고 저는 그 눈물을 먹고 자라난 이기적인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트럭 안에서 빈 캔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다시 마주한 의사는 제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수첩과 빈 캔, 사진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가차없이 후벼 팠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심장 근육도 혈관도 이미 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농축 카페인을 들이붓는 건 고장난 엔진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심장은 정상 크기보다 2배 이상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강제로 심장을 쥐어짜는 바람에 근육이 비대해지다 못해 이제는 수축할 힘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을 걸러내려다 지친 신장은 이미 제 기능을 멈췄고 혈액 속에 독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비극입니다. 아버님은 아마 매일 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통증과 싸우면서도 그 파란 캔을 보약이라 믿고 드셨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몸 안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그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전쟁, 늙어서 짐이 되지 않으려는 고독한 전쟁. 그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들었던 유일한 무기가 고작 그 2,000원짜리 음료수였다는 사실에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많은 줄을 몸에 칭칭 감고 사흘 만에 아버지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는 제가 알던 당당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냘픈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메마른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 깨어나자마자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내 트럭에 있던 거 다 보냈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심장이 멈췄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상자 하나에 담긴 몇천 원의 수수료가 당신 목숨보다 무거웠던 걸까요? 아버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 아버지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미안하다. 그거라도 안 마시면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서. 너희들 사는 게 팍팍해 보이는데 애비가 이것밖에 해줄 게 없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신 건 카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가장의 처절한 책임감이었고 당신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고 싶었던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버님의 신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평생 일주일에 3번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 역시 예전의 기능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만성 심부전증이 아버지의 남은 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투석실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4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뺐다 다시 넣는 과정은 장정이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그 노구의 몸으로 그걸 버텨내고 나면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도 못하시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강인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다들 직장 생활에 육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에서 누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누가 그 까다로운 투석 환자의 식단을 챙길 것인가. 죄책감은 잠시였고 눈앞에 닥친 간병의 무게는 우리 형제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지쳐갈 때쯤 지인의 소개로 동네 인근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도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센터장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연을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가족의 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님도 가족분들도 다시 일상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센터장님은 당황하는 우리를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부터 도와주셨고 아버님의 신장 상태와 심장 질환을 고려한 전문적인 맞춤 돌봄 플랜을 짜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가장 편안한 집에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전문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센터장님은 아버님 같은 투석 환자에게는 식단 관리와 체계적인 건강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아버님을 케어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님을 위해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죠. 막막하기만 했던 간병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우리 집에는 작지만 기분 좋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아버님께 가장 치명적인 건 사실 우리가 무심코 차려드리는 짠 음식들이었죠. 선생님은 매일 아버님의 식단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염분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력이 떨어진 아버님이 입맛을 잃지 않으시도록 칼륨을 조절한 채소, 조리법부터 단백질 섭취량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이거 비타민 음료보다 훨씬 몸에 좋은 보약 식단이에요라며 웃으시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수저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방문간호사 선생님의 정기적인 방문은 우리 가족에게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혈관 관리가 생명이라는데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몰라 늘 전전긍긍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은 아버님의 팔에 있는 투석 통로혈관 통로를 매번 체크해 주시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혈압과 부종 상태를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모니터링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센터장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를 환자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냄새 나는 시설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살아온 정든 안방에서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는 아버지는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이제는 선생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은 아버님께나 저희에게나 매번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숨이 차서 몇 발자국 걷기도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에 태우고 다시 내리는 과정은 매 순간이 전쟁이었죠. 하지만 재가복지센터에서 지원받은 복지용구인 휠체어 한 대가 그 전쟁터를 평화로운 산책로로 바꿔놓았습니다. 보호자님,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적은 부담으로 아버님께 꼭 맞는 휠체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센터장님의 그 조언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휠체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도 몰라 헤맸을 겁니다. 센터에서 바로 연결해준 튼튼한 휠체어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던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처럼 등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를 업고 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이동하는 동안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제 손등을 툭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우리 아들 힘들지 않게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센터 양반이 참 고맙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원망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투석은 더 이상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잠시 다녀오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그 파란색 캔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끓여주신 따뜻한 차 한 잔과 방문간호사 선생님의 꼼꼼한 체크를 받으며 느리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비록 예전처럼 새벽 배송 트럭을 몰지는 못하시지만 거실에 앉아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독한 카페인에 찌들어 있던 때보다 훨씬 건강한 혈색이 돕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마셨던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강박, 그리고 늙어가는 자신을 인정하기 싫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 몸부림을 비타민으로 착각하고 방치했던 저의 무관심이 결국 아버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냉장고에 혹은 낡은 트럭 조수석에 그 파란색 캔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난다, 잠이 깬다며 무심코 드시는 그 한 캔이 고령의 부모님께는 심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감당하기 힘든 간병의 현실 앞에 서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깨달은 것은 전문가의 손길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단 하나, 휠체어 하나가 가져온 변화가 우리 가족을 다시 웃게 했듯이 국가가 마련한 돌봄 시스템과 전문가의 조력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장 존엄하게 지켜드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즘 가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 음료수 대신
너희랑 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마실 걸 그랬다라고요. 부모님의 건강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그 관심이 전문가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드시는 것이 독이 아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마셨던 그 눈물 섞인 음료수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